대한민국이 없으면 세계 질서는 무너진다. 이 한마디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공식 선언된 순간 전 세계 외교가가 뒤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나라를 작은 동맹국 정도로 여기던 미국이 한국을 세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격상시킨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국 기술 없이는 러시아의 미래가 없다고 절박하게 고백했고 미국 정보당국은 이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강철로 자부하던 러시아가 한국의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냉철한 데이터로만 세계를 판단하던 미국 최고 전략가 에드워드 하퍼. 한때 한국을 무시해도 될 남들과 규정했던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전하는 서은비에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에드워드 하퍼 워싱턴 DC 국제안보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구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국가 분석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세계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유럽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다시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MIT 출신의 국방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모두 거친 데이터맨이라고 불리죠. 숫자, 자원, 군사력, 동맹관계, 이것들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감정은 분석에 방해가 될 뿐이죠. 오늘은 아시아 지역 분석을 마무리해야겠군. 책상 위 파일들을 훑어보니 중국, 일본, 인도 관련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련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제 관심 영역 밖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좋은 제품들이지만 대체 가능한 것들이죠. 저는 항상 생각했어요. 한국이 없어도 세계는 잘 돌아간다. 제 분석의 초점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조약 가능성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주변에 있는 소극적 조연 정도로만 생각했죠. 하퍼, 보고서 진행 상황은 어때? 앨런 맥킨타이어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강경파 안보자문가 중 한 명이죠. 아시아 지역 분석 중이야. 중국과 일본은 거의 끝났어. 한국은 제가 잠시 망설이자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하러 시간 낭비해. 걔네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야. 미국이 필요할 때면 모른 척하고 필요 없을 땐 우리한테 줄을 서지. 우린 더 이상 저들을 믿을 수 없어. 앨런의 말이 제 확신을 강화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 한국이 포함된 지도를 띄워놓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작은 반도, 분단된 국가,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 전략적 중요성이라면 중국이나 일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전략 지도에서 저의 가능,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있는 이 작은 나라가 곧 전 세계의 전략 지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요. 저녁이 되자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퍼 씨, 내일 아침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에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의 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아침 일찍 연구소 상황실에 모였습니다. 화면에는 모스크바 크레밍린궁 생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군사협력 조약을 체결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선언에 상황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동료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CNN은 이미 한반도의 전면적 긴장 시대 재개라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반응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서울은 조용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눈치만 보고 있군요. 전형적인 약속국 행태입니다. 한국 정부가 뭐라도 해야 하는 거고 아닌가요? 젊은 연구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겠지? 저는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때 앨런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뭘 하겠어.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도 항상 중간만 택하지. 우리에게 맞춰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료실로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대응을 찾아봤어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풍산 등 군수기업에서 생산한 탄약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은 이를 다시 우크라이나에 전달했죠. 명확한 간접 지원이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저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곧 다른 자료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세계 5대 방산국으로 성장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는 숨겨진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북극 항로 개척 에너지 공급선 확보, 극지 인프라 참여 등으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실질적 파트너로 다시 부상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이건 또 뭐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데이터는 제가 알던 것과 달랐어요. 화면을 넘기니 더 놀라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 기술력, 고속군수 생산 능력 등은 세계 몇 안 되는 국가적 능력이었어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으로는 움직이고 있는 한국. 그런데 왜 이런 정보가 제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존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한국을 주연이 될 수 없는 나라로 정의해 놓았더군요. 뭔가 놓치고 있나? 처음으로 제 분석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대응을 질타하는 기사를 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한국이 전략적으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면 왜 러시아와 북한은 이런 도발적인 조약을 체결한 걸까요? 단순한 군사동맹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상사에게 전화하다를 걸었어요. 서울로 출장을 가야겠습니다. 직접 확인할 게 있어요. 출장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각국의 반응, 이 뉴스를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궁금한 건 러시아 내부의 속사정이었어요. 수십 년간 정보기관에서 일한 제 친구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러시아 내부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있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크렘린 내부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어 북한과의 조약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전 그 순간 미처 몰랐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지하 전략 회의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북러 군사조약 발표 직후 러시아의 외교안보 수뇌부가 크렘린 지하 회의실에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북핵 억제와 군사공조가 의제였지만 실제 회의의 핵심은 전후 보건 전략이었어요. 러시아의 경제는 정체되고 물류는 마비되고 소비재 공급망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시장을 저가 제품으로 잠식하고 있었고 유럽은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였죠. 이 상황을 돌파할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조용히 입을 영원 산업부 차관이었어요. 삼성, 현대, 나비엔, 오리온, 우리는 이미 겪었습니다. 중국 없이 이 나라 돌아가지 않았어요. 삼성 냉장고가 없어지자 모스크바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산으로 대체했더니 2달 만에 절반이 고장났죠. 외무장관이 서류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한국과 단절된 이후 러시아 소비자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보일러가 고장나고 독일차는 수리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에게는 조약이 아니라 실질적 보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안보위원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국가는 한국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한 장의 도표가 회의실 스크린에 떴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 외국 기업 신뢰도 순위 1위, 삼성전자 2위, 현대차 3위, 경동나비엔, 러시아 국민의 기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움 준 나라, 책임진 나라, 함께 웃고 울었던 나라 한국뿐입니다. 러시아인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1위가 신라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크렘린 회의실은 더 이상 군사 분석이 아닌 전략적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으면서도 실속은 한국과의 재결합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진정한 강국은 핵무기가 아니라 일상을 지배하는 기술에 있었는데 안보위원장의 말에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도 없다. 이런 내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GDP는 세계 12권 수출 규모는 6위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세계의 선두 숫자만 보면 분명 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이 나라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빠른 입국 절차, 그리고 곳곳에서 느껴지는 효율성.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첫인상부터 제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풍경이 더욱 놀라웠어요. 빽빽한 아파트 단지, 초현대식 빌딩, 그리고 길가에 줄지어 서 있는 현대와 기아 자동차들. 한국의 진짜 모습은 뭘까? 저는 호텔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보던 한국과 직접 눈으로 보는 한국이 너무 달랐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한국의 전략산업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데이터센터에서 받은 보고서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동안 제가 외면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이 수치와 기술 자료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파일은 누리호 3차 발사 기록이었습니다. 총 8기 위성 중 7기 성공적 분리 완전 자력 개발 발사체부터 엔진 위성체 관제까지 100% 국산 기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야? 국가의 품격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쇠빙선 독자 건조 능력 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쇠빙선 설계, 건조, 해양 운영까지 가능한 극소수 국가 중 하나,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중 하나, 북극 항로에서의 전략적 파트너 후보 1순위. 이 보고서를 읽던 중 제 눈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자랑하는 것은 천연가스지만 그 길을 여는 강철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강철은 러시아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 쇠빙선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철보다 강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열었어요. 한국 조선소 탄약공장, 반도체 라임, 우주센터 모두 무형의 국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밀하고 조용하지만 그 힘은 핵폭탄보다 강하다. 처음으로 저는 한국을 공장이 아닌 문명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론을 내렸어요. 이건 무기보다 무서운 기술이군. 다음날 저는 실제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하자 숨이 막힐 정도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대한 LNG선이 물 위에 떠 있었고 수십 개의 크레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연간 건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 해 동안 이곳에서만 수십 척의 초대형 선박이 바다로 나갑니다. 안내하는 직원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 척이 만들어져서 매년 바다로 나간다고요? 네. 쇠빙선도 여기서 만들죠. 러시아가 쓰는 쇠빙선도 저희가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울산에서 고흥으로 이동해 나로우주 센터를 방문했어요. 누리호 발사대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로켓이 완전히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요. 안내원의 설명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분석표에서 한국은 항상 기술 의존국으로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흥에서 대전으로 이동해 한국의 방산업체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탄약은 나토 기준을 충족하며 생산 속도는 미국보다 빠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추게 되었나요? 필요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빠르게 배워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강렬했어요. 이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 군사력보다 기술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들의 실제 영향력은 우리의 분석보다 훨씬 크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데이터 너머를 봐야 할 것 같아. 출장 후반 저는 보고서 정리를 위해 한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외교 실무자 박서윤을 만났어요. 젊지만 단단한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서윤이라고 해요. 하살이 다대기예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박서윤은 제 과거 논문들을 전부 꿰뚫고 있었어요. 아시아 전략 재편이라는 논문에서 한국을 전략적 중간국가로 평가하셨다군요.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 논문은 5년 전에 썼던 것인데 누군가 세세히 읽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은 왜 늘 중립을 택하냐고요? 우리는 늘 전선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윤은 제 생각을 꿰뚫어 보는 듯 말했어요. 그녀는 단호하지만 정제된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지 않았는지, 왜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절제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그건 아닙니다. 다중에 계산과 신념이 더 있어요. 저는 그녀의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잊혀진 적이 있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필요할 때만 찾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단순한 이 축구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행보가 사실은 기억과 신뢰의 결과였던 거죠. 박서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이 짧은 말이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처음으로 보고서 초안을 삭제했습니다. 수치와 경고음으로 채워졌던 예측 모델 대신 처음으로 변수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방정식의 상수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앨런 맥킨타이어에게서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서 초안이 유출됐어. 너 한국에 물들고 있는 거 아니겠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나라를 이해하려면 수치가 아니라 살아온 역사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박서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질문을 던졌어요. 하퍼님 한국 전쟁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미국이 자유수호를 위해 개입한 전쟁이죠. 그렇게만 배우셨군요. 우리에겐 그건 나라를 잃을 뻔한 생존의 전쟁이었어요. 그 후에도 매 순간이 생존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이어갔어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이런 산업들이 단순히 경제적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음 위기를 준비해 왔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숫자로만 보던 산업 역량, 이 사실은 국가 생존의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러시아 북한 조약에 조용히 대응하는 것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정말로 원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그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죠?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필요성이에요. 러시아에 진짜 필요한 건 우리 기술입니다. 그녀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필요성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수치가 아닌 역사와 필요성으로 세계를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차가운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도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퍼 한국 출장은 어땠나 상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본 한국과 워싱턴에서 이야기하는 한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무슨 말이지, 보고서는 언제 제출할 거야? 내일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모든 게 틀렸다는 듯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전략 지도에서 저의 가능, 과연 그럴까? 울산의 조선소대전의 방산업체 고흥의 우주센터, 그리고 박서윤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보고서 제출까지 12시간 저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기존 보고서 전면팩이 새로 쓴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급망의 심장, 북극 항로의 관절 지정학의 제3축. 저는 미국 내 보수적 외교 안보 고위층의 반발을 감수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밤새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앨런 맥킨타이어가 들어왔습니다. 너 정말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쓰는 거야. 네, 너무 오래 그 나라에 있었군.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힘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가진 나라가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앨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한국이 세계를 움직여 넌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고 있어. 현실이요?
현실은 러시아가 북한 이 아닌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러시아의 북극 항로가 열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앨런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 기술적으로 중요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세계 질서를 바꿀 정도는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내부 자료였습니다. 어디서 얻은 거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뿐이라고 말했어요. 앨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거야.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정확히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이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면 러시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앨런은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저는 한국 없이도 돌아가는 세계라는 전제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스템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보고서에는 삼성, 현대, 경동나비엔 풍산, 누리호, 북극, 항로 반도체, 그리고 도시락 라면까지 포함했어요. 제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의 균형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이제 보고서가 상원에 제출되면 미국의 전략 기조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결정이 누군가에게는 배신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전환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은 제목만 보고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퍼, 이게 무슨 제가 직접 본 현실입니다. 내일 상원 청문회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 상원 전략 청문회장 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앉아 준비해온 자료를 정리했어요. 하퍼 분석가님 시작하시죠. 위원장의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이제 한국을 원합니다. 북한과 조약을 맺은 건 명분이고 한국과 재결합하려는 게 본심입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의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러시아에서 독일을 이겼고 현대차는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러시아의 쇠빙선보다 더 강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비재, 에너지, 물류, 우주, 군수 전 영역에서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 상원 의원이 반문했습니다. 러시아보다 강하단 말입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단호히 말했어요. 러시아 안보위원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한국뿐이다. 적국이 인정했는데 왜 우리만 못 믿습니까? 다른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으로 보면 러시아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군사력만으로 국가의 힘을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대전은 기술전입니다. 러시아는 미사일은 가지고 있어도 그 미사일을 만드는 반도체와 정밀 기술은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에 우크라이나 전장 사진을 띄웠어요.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된 러시아군 장비입니다. 보이시나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부품, 한국산 통신 장비 러시아의 군사력은 이미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 회복 계획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삼성의 복귀 현대차의 공장, 재가동 한국 건설사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이것은 러시아 정부 내부 문서에서 추출한 단어빈도 분석입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38번 등장했지만 한국은 157번 등장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술 문명의 중심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 그리고 지정학의 새로운 축입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하퍼 씨, 이런 발표는 기존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완전히 다른데 개인적 소신인가요? 아닙니다.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현실이에요.
그날 저녁 국무부는 한국과의 전략 협력안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계 최강 대한민국, 이번엔 러시아도 인정했다. 저는 TV 화면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치와 군사력만 보던 제가 이제 는 신뢰와 기술이라는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앨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인정이었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연구소 옥상에서 혼자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토맥 강은 고요히 흐르고 멀리서는 작은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어린이날 행사일까? 늦은 졸업 축하일까? 저는 한국 출장 때 받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도시락 라면이었어요. 아직도 도시락이라는 이름이 낯설게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은 웃겠지 라면 하나에 이러냐고 하지만 그걸로 러시아가 버텼고 내가 깨달았어. 한국에서의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록, 조선소 설계도 포일러, 수출 실적 모든 데이터가 제 뇌속을 다시 흘러갔어요. 그러나 제 가슴에 남은 건 박서윤의 한마디였습니다. 평화는 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저는 마침내 제가 왜 흔들렸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군사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잊지 않는 나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 그게 저를 바꾼 거였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측면을 떠올렸어요. 이 작은 라면 하나로 세계 식품 문화가 바뀌었고 러시아의 일반 시민들도 한국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보다 강한 라면의 힘, 어쩌면 이게 진짜 국력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출장을 기념해 받은 메달을 손에 들었습니다. 메달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지만 멈추지 않는 나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워싱턴에 있었지만 제 마음은 지금 고흥의 푸른 하늘 아래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누리호 발사대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꿈을 이루는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중심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새로운 뉴스였습니다. 러시아 한국과의 경제협력 재개 위한 특별 작업반 구성, 미 국무부 한국 전략적 핵심 파트너 격상, 검토 모든 변화가 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포장지를 정리했어요. 작은 봉지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명이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에드워드 하퍼, 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도 세계도 함께 변화시키는 것.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세계 질서의 핵심 축,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강철보다 강하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기술경제 세미나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30년 가까이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가르쳐온 데니얼 맥브라이드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기술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지만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의 석학이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세계 최고의 교수진도 충격에 빠뜨린 한국 기술의 실체.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가 멈춰도 기술은 멈추지 않는 나라, 그 비밀을 밝히는 데니얼 맥브라이드 교수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버드 국제기술경제 세미나 강당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만이 어둡한 공간을 밝히고 그 아래로 200여 명의 학생과 교수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강당은 점차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직 텅 빈 단상을 향해 있었죠. 세계적 석학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오늘은 특별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강당 옆 준비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30회 가까이 강당에 섰지만 오늘의 강연은 제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강당으로 들어서도 청중들의 기대감 어린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조정하며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사를 건네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우려는 순간 뒷자리에서 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계로 보이는 젊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강견을 시작하기도 전에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유학생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술이고 무슨 리더십이 있겠어요? 오늘 간견 주제가 적절한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간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미나 시작 전부터 논쟁적인 질문, 이 나온 것에 일부 교수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웃음소리와 수근거림이 들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는 빙긋 웃으며 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도전을 읽었습니다. 조나단은 얼마 전 한국은 창조성 없는 모방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에 논란이 됐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가 그저 평범한 간견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의 핵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치가 멈춰도 멈추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리모컨을 눌러 메인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한민국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중국계 학생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고 청중들 사이에서는 관심 어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준비했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데니얼 맥브라이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기술경제학부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각국의 기술 발전 모델을 연구해 왔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과서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관심이 더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단 위를 몇 걸음 걸으며 청중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타면서 이 철판이 내 생명을 지켜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앞줄에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겨울거렸고 뒤쪽에서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순한 금속 하나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간견장 전체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질문을 던진 중국계 학생도 자세를 바로 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죠. 스크린에 한국의 서울 야경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기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기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편리함, 혁신 아니면 돈 질문을 던진 후 잠시 기다렸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소리내어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이요? 경쟁력 미래를 위한 투자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옳은 답변입니다만 한국의 연구자들에게서 저는 완전히 다른 대답을 들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앞줄에 앉아있던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나단 교수님, 오늘 간견이 끝나면 교수님의 생각도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청중들 사이에서 잠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조나단 교수는 약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긴장감이 간견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저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 모릅니다. 정치적 혼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정치가 아닌 기술,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근간을 지탱하고 세계 경제의 핵심 부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철학을 품고 있는지 말이죠. 물 한 모금을 더 마신 후 저는 리모컨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중국계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중들이 숨죽인 집중력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여러분은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대통령 없이도 멈추지 않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다음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슬로우 모션 장면이었습니다.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에 부딪히는 순간 알루미늄판은 총알에 관통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알루미늄은 이런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금속판이 등장했습니다. 같은 속도의 총알이 날아가 이 특별한 금속판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총알은 관통하지 못하고 판 위에서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바로 기가스틸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흥분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앞줄의 교수들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놀라움의 물결이 강당을 가로질렀습니다. 10리미터짜리 이 금속판 위에 10톤짜리 배가 올라가도 끄떡없는 강철입니다. 손바닥만 한 판 위에 중형차 1,500대를 얹어도 버틴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조나단 교수조차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놀라운 건 철강 자체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다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연구실에서 금속 접합부를 정밀하게 작업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철강을 더 위대하게 만든 건 바로 이것,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작업 중인 연구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서 미세한 수치를 조정하며 실험을 반복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화면 속 여성 연구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설현 박사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인상적인 과학자 중 한 분이죠. 이설현 박사의 클로즈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정밀한 장비를 조작하며 용접 부위를 0.016 1리미터 단위로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설현 박사팀은 용접 접합부가 부러지지 않도록 미세한 단위로 합금을 조절하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것도 수천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말이죠. 몇몇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연구자들도 더 바짝 자세를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접부는 원래 소재보다 약하기 마련입니다.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질 때 대부분은 이 용접 부위에서 먼저 파손됩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청중들 사이를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설현 박사팀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용접부가 원소재보다 먼저 끊어지는 기존 한계를 극복했고 오히려 원소재가 먼저 찢어질 정도의 접합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대로 돌아가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특허 증서와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만 특허 30건 수많은 논문, 그리고 해외 자동차 부품 양산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강철의 나라, 대한민국은 결정립 하나까지 설계하는 미세 정밀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 중에서 손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모컨을 눌러 자동차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대의 동일한 모델 차량이 같은 속도로 장애물에 충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왼쪽은 일반 강판을 사용한 차량, 오른쪽은 이 기가스틸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결과를 주목해 보세요. 영상이 진행되면서 일반 강판 차량은 운전석 부분이 크게 함몰된 반면 기가스틸 차량은 충격을 현저히 덜 받는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철강이 적용된 자동차는 같은 충돌 상황에서 생존 확률이 30% 이상 높아졌습니다. 실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죠. 청중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외로 바뀌어갔습니다. 몇몇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이 비춰졌습니다. 지친 표정이지만 열정적인 눈빛으로 작업을 계속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밤샘 연구를 거듭하며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기가스틸이라는 이름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설현 박사팀의 작업실 곳곳을 보여주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벽에는 안전이 먼저 달하는 한글 문구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설현 박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 말에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조나단 교수도 이제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가스틸로 만든 안전모와 방탄조끼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은 단순히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방관, 구조대원, 그리고 일상의 안전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을 넘어 깊은 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철강 기술이 어떻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더 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설현 박사를 직접 만났을 때의 일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설현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 천천히 걸으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는 포항의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날이었죠. 연구소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이설현 박사였습니다.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세계적인 철강 기술자라고 해서 거친 느낌의 중년 남성을 상상했는데 이설현 박사는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죠. 그녀의 손은 부드러웠지만 악수할 때 느껴지는 힘은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이설현 박사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연구실 가운을 입은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안내받는 동안 이설현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 교수님, 우리는 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고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해 온 저로서는 그런 수사적 표현에 익숙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설현 박사가 보여준 것들을 통해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자동차 부품의 미세 확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800배율로 확대된 금속 구조는 마치 별이 빛나는 우주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이시나요? 손가락으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자동차 충돌 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어필러라는 부분인데 이 작은 부분 하나에 수천 번의 실험과 연구가 담겨 있습니다. 영상은 더 깊이 들어가 금속의 미세 구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금속의 가장 작은 결정이 하나까지도 사람의 안전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청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석현 박사는 제게 연구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반에 가지런히 정리된 수백 개의 금속 샘플들이 보였습니다. 각각에는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석현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패한 샘플들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죠. 청중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일부 학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실패한 샘플마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잠시 청중을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끄러운 것, 숨겨야 할 것,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어요. 그들은 실패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충격 테스트 장면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실험을 목격했습니다. 고속으로 발사된 총알이 기가스틸 파안에 부딪히는 순간 그냥 납작하게 찌그러져 떨어졌습니다. 총알조차 뚫지 못하는 이 철강이 자동차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청중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흥분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서연 박사팀이 이 기술을 어디에 가장 먼저 적용했는지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특수 제작된 방탄조끼가 나왔습니다. 일반 방탄조끼보다 훨씬 얇았지만 보호력은 뛰어났습니다. 자다지지시 고기원 돌은 이어났습니다. 군사용이 아닌 일반 시민을 위한 안전장비에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었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들을 위한 장비였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서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 청중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보는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10바식짜리 렌서사 곤스데 있다지니 4시간 가동되는 연구실이었죠. 실험실 불빛 아래에서도 꺼지지 않은 연구자들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스크린에는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젊은 연구원부터 경험 많은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에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조나단 교수조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안내한 실험실 한편에는 특별한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사람들이라는 제목 아래 이 기술로 살아남은 사고 피해자들의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감사 편지들로 가득한 벽이 비춰졌습니다. 아이들의 그림도 있었고 직접 손으로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효율성이나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봅니다. 조나단 교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연구자들은 다른 질문을 했어요. 이 기술이 누구를 지킬 수 있을까? 강당을 둘러보면서 모든 청중의 눈을 마주치려 노력했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한국 기술의 근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배경 위에 한글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서연 박사가 연구실을 떠날 때 보여준 문구입니다. 그녀의 연구 철학이 담긴 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기술은 생명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다로 돌려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인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로 둘러싸인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6위 수출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자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몇몇은 손을 들어 답하려 했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답은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여 부산항의 항공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질서정연하게 전결된 모습이 마치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 같았습니다. 이곳이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죠. 드론으로 높이 촬영한 부산항의 웅장한 모습에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컨테이너들과 그 사이를 오가는 크레인들의 움직임은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본 개미집 같았습니다. 한국 수출 물동량의 99.6%가 이런 항만을 통해 바다로 나갑니다. 잠시 숫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멈췄습니다.
99.6%라는 숫자를 상상해 보세요. 거의 모든 것이 바다를 통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와 같은 물류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제가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항의 자동화 시스템을 가까이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부산항에는 국제 전기 노선 28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로 연결된 287개의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목소리에 열정을 더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해양 네트워크가 없는 나라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슬라이드를 넘겨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륙 국가들의 지도와 그들의 물류 현실을 담은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내륙국 에티오피아는 연간 3조 원이 넘는 항만 사용료를 이웃나라에 지불합니다. 유르단은 석유가 나올 땅을 내주고도 겨우 19km라 해안선 하나 얻으려 했죠. 이 말에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다란 그만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자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리적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겁니다. 화면에는 자동화된 항만 시스템이 작동하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사람 없이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정확하게 옮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 자동화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영상은 광활한 컨테이너 야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었고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이 그 사이를 분주히 오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잠시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 영상을 중지시켰습니다. 제가 부산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비가 내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은 퇴근했지만 항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저를 쫓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치가 멈춰도 말이죠. 그 말에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이 자동화된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의 혈관인 이 물류 시스템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작동합니다. 처음에 질문했던 중국계 유학생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구축한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힘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인천항과 광양항의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의 항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과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인천항은 중국과의 교역을, 공화항, 광양항, 간양항은 동남아시아와의 물류를 담당합니다. 이 세 항만이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한국 경제의 피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세 항만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는 그래픽이 나타났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강조했습니다. 조선 철강 해운이 하나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죠. 서로 다른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무역 통계가 나왔습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대한민국은 무역 1조 달러 클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 일본과 같은 거대 경제 대국들과 함께요. 이 말에 조나단 교수도 감탄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육로가 막힌 분단 국가가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었을까요? 답은 바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다를 국가의 생명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조선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는 과정이 타임랩스로 펼쳐졌습니다. 세계 10대 컨테이너 선사 중 한진의 운이 있었고 세계 최대 조선소 역시 한국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계속되면서 한 척의 거대한 선박이 완성되어 바다에 진수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도 함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 다른 산업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철강 기술이 조선 기술을 발전시키고 조선 기술이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기죠. 저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치가 멈춰도 경제가 멈추지 않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청중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동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한국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전 세계로 넓혀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유명 글로벌 기업과 기관들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나사, 스페이스X, 구글, 페이스북, 애플, 테슬라 화면 속 로고들이 하나씩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로고 아래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무대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좀 더 친근한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삼성이나 현대에서만 한국인들이 활약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놀랍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이 아니어도 현대가 아니어도 한국인은 어디서든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나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우주선 추진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이스X의 한국인 연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재사용 로켓의 창립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재사용 로켓의 핵심은 정밀한 착립 기술에 있습니다. 이 기술이 우주 탐사의 경제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연이어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 반도체 설계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주역들입니다. 저는 강조하듯 손짓을 했습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트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 우주기술, 친환경 에너지,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들이 너무 많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강견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에 중국계 유학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문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돌아오며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실리콘밸리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회상하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구글의 한 팀장을 만났는데 김태호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는 구글의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죠.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서 일하지 않으시나요? 잠시 멈추고 청중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김 팀장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제 마음은 항상 한국과 함께합니다. 언젠가는 이 기술을 가지고 돌아갈 겁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감동의 물결이 느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저는 다시 화면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주요 연구소와 대학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과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한국인들 이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각국의 특허 출원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인구 대비 특허 출원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2022년 기준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수는 세계 1위였죠. 이 말에 교수들과 연구원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나단 교수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신의 노트를 다시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세계화 시대의 한 나라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질문을 던지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인재가 진정한 국력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출품은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놀란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의 세계지도 위에 수천 개의 작은 빛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빛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전문가를 상징했습니다. 이 모든 빛들이 모여 세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빛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한국은 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강견장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허공에 떠 있는 영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스타버즈나 아이언맨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홀로그램 기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해 삼성연구소에서 본 것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3D 이미지를 사람들이 실제로 조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실제 기술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면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2020년 삼성 디스플레이는 두께 1cm의 풀컬러 홀로그램 패널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시야각의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홀로그램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올해 한국의 연구진은 플렉시볼이라는 놀라운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말랑한 밴드를 초고속으로 진동시켜 허공의 3D 객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삼성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연구원들이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안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홀로그램을 만져볼 기회였죠. 그 순간 저는 진짜 미래를 느꼈습니다. 영상은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홀로그램을 확대하고 회전하고 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만질 수 있는 홀로그램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아지 홀로그램을 쓰다듬고 원격 수술 시뮬레이션을 손으로 조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벽 대신 허공에서 도면을 꺼내 합치는 일이 곧 현실이 될 거예요. 이 기술의 시장은 연 20%에서 30% 속도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이든 LG든 한국이 다시 기술 주도권을 주려면 과감한 투자와 연구자 예우가 절실합니다. 국부는 강철과 바다로 시작했지만 미래는 공중에 있던 픽셀 위에 세워질 테니까요. 하지만 홀로그램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사람과 기술의 연결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홀로그램을 통한 원격 교육, 의료, 가족 간 소통 등 다양한 응용 사례가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원격 의료 시스템에 홀로그램을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의사가 아프리카 오지의 환자를 홀로그램으로 진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의사가 직접 만지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현지 의료진에게 정확한 지침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장면은 이산 가족 상봉을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해 헤어진 가족들이 홀로그램을 통해 만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 이 기술을 통해 서로를 만질 수 있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삼성 연구소에서 만난 이 기술을 개발한 젊은 연구원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단지 똑똑한 화면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술이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많은 기술이 화려함과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차갑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기술은 인간의 따뜻함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강철의 힘, 바다의 네트워크, 그리고 미래의 홀로그램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건 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단순한 제품 개발을 넘어서는 철학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영상과 이미지들을 종합하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각 기술 분야가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정치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기술. 저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약간 구겨진 종이였지만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이설현 박사가 저에게 이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맥브라이드 교수님께 우리의 연구를 관심 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철강을 연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야 세상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 짧은 문장에 대한민국 기술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30년 넘게 기술 경제학을 가르쳐 왔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연구소를 방문했고 세계적인 기술 혁신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제가 배운 어떤 이론보다 값진 교훈을 주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률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설현 박사팀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안전벨트 덕분에 살아난 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웃음이 바로 기술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술을 냉정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기술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을 배웠습니다. 연구실에서 조용히 작업 중인 노년의 과학자가 보였습니다. 백휘열 박사님을 기억하시나요? K철강 기술의 창시자 중 한 분입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될 만큼 뛰어난 업적을 남겼지만 백휘열 박사님은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이설현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기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휘열 박사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기술은 품격이 있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품격이 있는 기술이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기술의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어려운 분야를 선택했나요? 우리 기술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밤을 새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기술을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빠른 기계, 더 강력한 아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 물론 그런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를 사람을 위한 기술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세상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이며 사람 중심적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지 기술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선현 박사 연구실에 걸려있던 문구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나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철보다 강하고 영상보다 따뜻한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지 그 비결을 함께 알아봤죠. 지구상에서 강도, 물류, 미래 디스플레이, 삼박자를 한꺼번에 움켜준 국가는 드뭅니다. 한 장의 강판이 총알을 멈추고 세 갈래 바다가 대륙을 잇고 허공의 영상은 손길을 기다립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대한민국은 답합니다. 우리는 강철을 끓였고
바다를 열었고 빛마저 만지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이어질 K-테크의 심장 박동입니다. 여러분, 기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기술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일까요? 이익을 위한 것일까요? 대한민국은 다른 대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끊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세계 기술의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바로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합니다. 강인함, 연결성, 그리고 혁신, 이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기술 강국일 수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증거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바다 위의 선박, 용접되는 철강, 손으로 만지는 홀로그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지금도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마치자 강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조나단 프레이저 교수도 천천히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힘차게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처음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던 중국계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장 먼저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가면서 그 유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질문 덕분에 오늘의 이야기가 더 의미 있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학생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강견장을 나왔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마지막으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아직도 그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움직이는 이유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감동이야기 서은비였고요.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